즉 확장내가 쓸 수도 있어요. 법규에 맞춰서. 반면에 네 번째입니다. 지하층 바다 면적 계산할 때 용적률 계산 그 의미가 무엇인가? 2분의 1이 제일 잘 나오니까 지하층 이해할 때 일단 그림 그려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는 심화 강의 11강입니다. 11강은 주택법 교재 페이지 194쪽 밑에 10번 리모델링입니다. 리모델링은 기본 강의할 때 간략히 했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심화 강의에서는 자세히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리모델링은 무엇인가? 거기 보니까 건축물의 노화 억제 또는 기능 향상을 위해서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건축법상 리모델링은 훨씬 쉽습니다. 건축법상 리모델링은 그냥 대손하고 또 하나 일부 증축, 이것이 바로 리모델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노화 억제 또는 기능 향상을 위해서 그다음에 일부 대손 또는 일부 증축하는 것이 리모델링이다라고 하면 간단히 끝납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건축법상 리모델링 보겠습니다. 심화 강의니까. 자, 건축법 앞에 용어정에 있어서 페이지 8쪽 밑에입니다. 페이지 8쪽 밑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건축법상 리모델링 개념입니다. 괄호 3 리모델링 건축물의 노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대손하거나 일부 증축하는 행위를 말한다. 아주 간단하죠. 반면에 우리 여기 주택법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거기 보니까 194쪽부터 195쪽 위까지 들어있는데 박스 안에 아주 자잘한 글씨들이 많이 들어있는데 시험 문제 나와요. 그래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194쪽 밑에 일단 여기 주택법상 리모델링은 일단은 대손입니다. 대손. 이 대손의 개념은 우리가 건축법에서 배웠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 옆 페이지입니다. 195쪽 위에 동그라미 2번, 3번입니다. 동그라미 2번, 3번 하고 A, B 이렇게 돼 있죠. 즉 동그라미 2하고 동그라미 3, 그 다음에 이제 A하고 B가 이렇게 추가되어 있는데 요게 뭐냐면 요것이 증축입니다. 그래서 이 증축 개념이 굉장히 복잡한데 자세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시험 문제 많이 나왔거든요. 올해도 또 나올 수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2번입니다. 일단은 거기 리모델링 할 때 15년이 경과돼야 되는데 15년 이상이 경과돼야 됩니다. 근데 그 15년 할 때 그러면 시점 민법 정집할 때 시기, 종기할 때 시기 그 어느 날부터 시작해서 15년이냐 하는 것이죠. 그 세 가지가 나오는데 첫째 보통입니다. 보통 15년인데 그 시점이 어떻게 되냐 하니까 보통은 주택법상 사용검사 받는 날부터 사용검사 1 이렇게 표현됩니다. 사용검사 1부터 15년. 다음은 괄호 열고 임시 사용 승인 받으면 임시 사용 승인일부터 괄호 열고 임시 사용 승인일부터. 그 다음에 이제 건축법에서 지었다. 건축법에 의해서 지금 뭘 받죠? 사용 검사가 아니라 사용 승인 받죠. 그래서 사용 승인일부터 건축법상 지었으면 사용 승인일부터 해가지고 15년이 경과되어야만이 증축할 수가 있게 되는데 그 뜻입니다. 다만 이 15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어디에서? 시도조례로 따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거기 보니까 15년 이상 20년 미만 중 그 기간 중에서 시도조례로 따로 정하면 그걸로 한다. 이렇게 돼 있죠. 즉 예를 들어서 우리 서울특별시는 16년이 지나면 증축할 수 있어.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우리 경기도는 조례를 정해가지고 17년이 지나면 증축할 수 있어. 이렇게 정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원래 법적인 것은 15년 이상 돼야 되죠. 15년 이상 경과돼야 되죠. 그 뜻입니다. 그러면 증축할 때 무작정 막 늘릴 수 있느냐? 아니다. 그건 기본 전유 면적에 기본의 면적이 있어요. 기본의 전용 면적에 얼마 이내만 증축할 수 있냐? 너무 늘리면 안 되고 10분의 3 이내가 원칙입니다. 그래서 여기 주거 전유 면적의 10분의 3 이내가 되겠습니다. 여기 전유 면적이라는 것은 집합공법에서 주거 전유 면적을 얘기합니다. 전유 부분 면적인데 공용 부분 말고 전유 부분 면적을 얘기하는데 그의 10분의 3 이내까지 증축할 수 있는데 다만
원래 그 전용 면적이 조그만 거는 좀 봐줍니다. 10분의 4까지 해줄 수 있습니다. 괄호 세대의 주거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그때는 10분의 4까지 해줄 수 있다. 원칙은 10분의 3, 예외적으로 10분의 4 이거 나왔습니다. 다만 공용 부분은 이거에 들어가지 않고 별도로 증축할 수 있다. 여기까지가 바로 일반적인 증축할 수 있는 요건이었습니다. 근데 증축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증축이 이렇게 됩니다. 이 리모델할 때 증축은 원래 이 건물이 있잖아요.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붙여서 증축할 수도 있고 별도 동을 줘서 증축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수직 증축. 이렇게 위에 붙여서 이렇게 증축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수직 증축 요거 잘못하면 이거 왕창 이거 무너져 버리겠죠. 그래서 이건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물론 리모델링 할 때 요건에 맞으면 수직 증축도 할 수 있습니다. 증축할 때 다만 그 요건은 까다롭다. 얼마나 까다로울까를 보겠습니다. 보니까 거기에 동그라미 3번입니다. 위에 따른 각 세대 증축 가능 면적을 합산한 면적법인에서 기존 세대수의 100분의 15 이내에서 세대수를 증가하는 증축, 즉 15%까지 그 세대수를 늘릴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기존의 그 아파트가 300세대였다. 그러면 100분의 15니까 몇 세대까지 늘릴 수 있다? 45세대까지 늘릴 수 있다. 이게 세대 증축형 리모델링입니다. 그래서 여기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100분의 15입니다. 전에는 100분의 10이었어요. 근데 100분의 15까지 세대수를 늘릴 수 있다. 그럼 굉장히 그 리모델링 할 때 아파트 주민들이 수지타산이 많겠죠. 우리가 리모델링 할 때 물론 고쳐 쓰는 의미도 있지만은 아파트를 갖다 리모델링함으로써 돈을 벌려고 하는 거죠. 사실상은 15%까지 세대수 늘릴 수 있으니 그거 분양하면 돈 벌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죠. 다만 수직으로 증축할 때는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어떤 요건을 해야 되냐 그러죠. 이걸 우리 뭐라고 하냐면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 할 때는 조건이 있어야 된다. 첫째 A, 최대 3계층 이하의 범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다. 즉 수직 증축은 괄호 열고 보니까 3계층까지만 됩니다. 3층만 더 올릴 수 있다고요. 수직 증축은 3계층만 더 위로 올릴 수 있다. 다만 2계층만 올리는 경우도 있어요. 괄호 열고 보니까 몇 층 이하일 때 원래 기본 건물이 14층 이하다. 이때는 2층만 올릴 수 있다. 2계층만 올릴 수 있죠. 지가 많이 올라갔죠. 3계층입니다. 다만 14층 이하인 건물은 2계층까지 올릴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 거기 구조도 보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춰야 된다. 그게 뭐냐면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 대상 건축물을 건축 당시에 구조도를 보유하는 경우 이걸 요건을 갖춰야 된다. 이런 두 가지 A, B 이 두 가지 요건이 있을 때 A, B 이게 바로 이제 수직 증축형이죠. 수직 증축. 이것이 바로 수직 증축형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 다 설명드렸습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꼭 아시기 바랍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이어서 리모델링 기본계획 지난번에 했으니까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입주자 이것도 해드렸습니다. 입주자는 소유자 측이다. 주인 쪽이다. 거기 보니까 1번 주택을 공급한 자도 될 수가 있고 2번 진짜 소유자도 될 수 있고 세 번째가 뭐냐면 42조 45조 이거 뭐냐면 공동택 관리할 때입니다. 관리할 때는 소유자도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라든가 직계 존비속도 역시 입주자라고 볼 수가 있다. 그런데 우리가 배웠다시피 입주자 말고 또 사용자 있죠. 사용자는 뭐냐? 밑에 나오죠. 소위 말해서 임차권자, 전세권자 등이 사용자가 되는데 이 경우에요. 입주자하고 사용자를 합쳐서 우리는 입주자 등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입주자하고 입주자 등 하고 다르다 그랬어요. 넘어갑시다. 관리체 이건 자세하게 제가 기본 강의 해드렸으니까 생략하고요. 주택건설 규모 이건 한마디 말씀드리면은 국민주택 규모를 많이 지라는 얘기죠. 서민들을 위해서 중대형 말고 국민주택 규모를 건설하게 할 수 있다. 얼마 범위에서
75%. 다만 조합일 경우는 거기 주택조합이나 고용자는 100% 이하 범위 내에서 일정 비율을 국민주택 규모로 건설하게 할 수 있다. 즉 서민들 위한 서민주택을 많이 짓게 할 수 있다. 그런 뜻이 돼 있고, 이어서 다른 법률과 관계, 이거 아셔야 되겠죠? 기본까지 해드렸는데 1번 임대주택의 건설 공급관리에 대해서는 어느 법에서 정하지 않으면 민간 임대주택이라는 특별법, 그 다음에 공공주택특별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이 법 주택법을 적용하게 되고, 두 번째 주거환경 정비는 어느 법을 우선하느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여기서 정하지 않으면 어떡하냐? 이 법 즉 주택법을 적용한다. 이것도 좀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번에 거기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괄호 1번에서 민간 임대주택이라는 특별법, 또 옆에 공공주택특별법 이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제2장 주택의 건설이에요. 사업주체. 사업주체는 이미 설명드렸고 항상 얘기하지만 사업주체는 주택을 건설하는 자만 사업주가 아니라 대지를 조성하는 자도 사업주다. 쌍벽을 이룬다 그랬어요. 그 종류가 나와 있고 특별히 등록하는 사업주체가 시험지에 잘 나오는데 기본에서 자세히 해드렸는데 연간 단독주택 25, 공동주택 20세대 이상. 다만 공동주택 중에서 30세대 이상일 때 등록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 하니까 도시형 생활주택하고 그 다음에 원명주택과 급학주택을 1세대 함께 지을 때, 이 원명주택과 급학주택 1세대 함께 짓는 거, 이건 그림 그려서 설명드렸습니다. 주인이 사는 거죠. 그 한 집에 하나만. 이럴 때는 20세대 기준이 아니라 30세대 기준입니다. 이래가지고 또 대지를 조성할 때도 이게 됐죠. 대지도 연간 얼마? 1만 제곱미터 이상. 이렇게 여기 등록할 때는 연간이란 말이라고 누구한테?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등록한다. 시도의사 아니고 시장, 군, 수도권이 아니라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그런데 등록하지 않는 친구도 있다. 이를 우리는 뭐라고 부를까? 비등록 사업체라고 부릅니다. 넘어가서 봅시다. 모두 6가지가 있죠. 여기서 좀 살펴드릴 건 뭐냐면 거기 동그라미 5번하고 6번입니다. 198쪽에 동그라미 5번하고 6번 요건 설명드리셔야 됩니다. 주택조합도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 즉 고용자도 등록을 안 한다 라고 돼 있죠. 그런데 무조건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주택조합도 할 때가 있습니다. 동그라미 5번입니다. 괄호 열고 등록사업자하고 공동으로 할 때 그때만 안 한다. 주택조합은 혼자 하면 해야 돼요. 등록사업자하고 공동 파트너 할 때 이미 등록사업자가 등록했으니까 그때는 안 해도 된다 그 뜻이고, 또 고용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용자도 보니까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할 때 이때 고용자가 등록하지 않는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주택조합은 등록사업자하고 공동으로 할 수도 있고 혼자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혼자 할 때는 등록해야 되죠. 그런데 뒤에 보면 알겠지만 근로자를 고용한 자, 고용자는요 항상 등록사업자 같이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고용자가 등록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등록사업자 같이 하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등록 기준 3억, 그 다음에 개인 자산가액 6억, 꼭 외우라고 그랬죠. 이거 꼭 외우셔야 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길자 읽어보시고 사무실 22제곱미터 이상 이렇게. 잔부금 3억, 개인 자산가액 6억, 이거 꼭 외우셔야 됩니다. 결격사유, 이건 이미 제가 기본과에도 자세히 해드렸습니다. 특별히 거기 1번에 미성년자 옆에 금시한자 또는 한정시한자, 이걸 갖다 원래는 뭐로 고쳐야 되겠어요? 원래는 성년 후견인, 비한정 후견인 이렇게 고쳐야 되지만 아직까지 법에서는 고쳐내지 않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제가 게을러서 안 한 것이 아니라 법조문이 아직도 안 고쳐놨기 때문에 이대로 올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우리나라는 성문법주의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통과돼서 개정하지 않는 이상 그대로 해놔야 되기 때문에 이대로 1번 미성년자, 금시한자, 한정시한자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특별히 거기 3번이 중요하죠. 거기 실형 선고받고 집행이 몇 년 되고 몇 년 지나야 된다? 2년 지나야 된다. 다 해드렸던 건데 다시 해드리고, 그 대신 4번에 집행유예는 그냥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면 안 되지만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면 괜찮죠. 할 수 있죠. 그래서 집행유예는 2년이 안 들어갑니다. 실형 선고가 끝나고 2년이고 집행유예는 그냥 그 기간 중에 있는 자가 안 되고 그 기간이 끝나면 되고 그 뜻입니다. 그 다음에 등록이 말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이런 것도 중요하죠. 또 임원들 바로 밑에
등록 절차 당연히 누구한테 등록 신청할까요? 국토교통부장한테 서류를 내게 되겠죠. 그런 얘기고요. 올라가서 등록증 교부 이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제 제대로 됐구나. 그럴 때는 거기 등록부에다가 등재하고 등록증을 교부해야 한다. 근데 변경을 했네. 그때는 변경 신고를 하게 되는데 며칠 이내 국토교통부장한테 변경 신고하여야 할까? 30일. 다만 경미한 경우, 뭐 자본금 등등 이런 거 아주 자잘한 경우 이런 건 그러하지 아니하다. 요거는 뭐다? 변경 신고 안 해도 됩니다. 원래 한다면 며칠 내? 30일 내 하도록 해야 됩니다. 다음 등록 사업자의 시공.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시공하는 겁니다. 그 조건이 좀 약간 깐깐한데 좀 보겠습니다. 등록 사업자가 사업계획 승인 또는 이제 건축법 따르면 건축법에 하면 건축허가 되겠죠. 을 받아가지고 분양 또는 임대를 목적으로 분양 주택이라든가 임대 주택을 진다는 얘기죠. 주로 이제 분양 아파트, 임대 아파트를 진다는 얘기죠. 이렇게 건설할 때는 그 기술 능력, 주택 건설 실장 및 주택 규모 등이 마음대로 하면 안 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돼야만이 거기 등록 사업자를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로 보며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할 수 있다. 그래서 등록 사업자라 무조건 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요건이 돼야만이 시공을 하게 됩니다. 분양택이나 임대택을 시공하는 데인데 그 요건이 뭘까? 밑에 박스입니다. 첫째 보겠습니다. 등록사업자 주택건설공사 시공 기준 이런 건 제가 이제 기본 강의 때 안 해드렸어요. 그래서 해보겠습니다. 좀 어렵지만 첫째 자본금 보니까 5억 이상 개인은 자산평가액 10억 이상이네. 그래야지 할 수 있네. 시공할 수 있네요. 어떤 경우 건설산업기법에 따른 건설업자로 봐가지고 시공할 수 있죠. 원래 등록사업자는 자본금 3억, 개인은 자산평가 6억이었잖아요. 근데 여기는 5억, 그 다음에 10억이네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거기 토목 건축 분야 및 토목 분야 기술자 3인 이상. 이 경우 건축기사 및 토목 분야 기술자 각 1인이 포함되어야 되고요. 최근 5년간 실적, 최근 5년간이 주택건 실적이 100호 또는 100세대 이상이어야 된다. 이런 조건에 의해서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등록사업자가 건설할 수 있는 규모는 얼마나 지을 수 있냐? 5층 이하로 된다. 원칙은 5층 이하입니다. 다만 거기 거실 바닥 면적 300정도 이내마다 1개소 이상 지통에서 설치다. 이때는 6층까지도 봐줍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6층 이상도 지는 경우가 있다. 높이도 질 수 있는 경우가 있다. 그건 어떤 경우 높이 지을 수 있을까? 다만 6층 이상 아파트를 건설한 실적이 있거나 최근 3년간 300세대 이상 공동택을 건설한 실적이 있다. 이때는 예외적으로 6층 이상도 건설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등록사업자가 아파트 자금 부도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너무 큰 규모로 공사하면 안 됩니다. 괜히 뭐 자본금이 뭐 한 5억 되는데 200억짜리 공사다. 이러면 그냥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부도내고 도망가면 안 되니까 이런 얘기 나오죠. 거기에 3번 등록사업자가 주택 건설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서는 당해 건설 공사비가 자본금 이익증금을 합한 금액의 10배를 초과할 수 없다. 개인의 자산평가액은 5배를 초과할 수 없다. 너무 큰 공사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입니다. 자기가 감당도 못하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보통 10배 개인 자산평가액은 5배를 초과하면 안 되게 되겠습니다.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200쪽 가서 6번 등록사업자 감독입니다. 보니까 등록 말소 영업정지 이건 제가 해드렸던 거니까 간단히 봐드리겠는데 일단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게 행정처분이거든요. 등록 말소하고 영업정지인데 영업정지는 1년이내 기간이죠. 다만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거기 말소를 하여야 한다. 이건 꼭 아셔야 됩니다. 말소를 하여야 한다. 몇 번? 동그라미 1번.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1번. 그 다음에 5번. 등록증 등을 대한 경우 이 두 가지는 말소를
할 수 있다거나 말소를 하여야 한다.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시간 난 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밑에 이제 처분 기준 잠깐 봅시다. 거기 등록 기준 미달로 등록 말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 사유에 해당하게 된 등록사업자가 청문 시 또는 의견 제출 시까지 등록 기준을 보완했다. 하자를 치유했다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가졌다는 얘기죠. 이를 증명하는 서를 제출할 때는 나중에라도 이렇게 보완했을 때는 이때는 처분 기준은 2분일까지 강행한다. 2분일까지 깎아줄 수 있다. 처분 기준에 2분일까지 깎아줄 수 있다. 다만 등록 말소는 어떻게 깎느냐? 등록 말소 깎을 수가 없잖아요. 이때는 영업정지 6월로 깎아준다. 등록 말소는 영업정지 6월로 한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에 3번입니다. 등록 말소 처분반자의 사업 수행. 등록 말소나 영업정지 받다 하더라도 이왕에 짓던 아파트는 계속 지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이걸 허락하냐 하니까 그 아파트 분양반자를 생각해가지고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 그 처분 전에 사업계획 승인 받은 사업은 계속 수행할 수 있다. 그런데 완전히 그 회사가 망해버리고 도망가고 막 완전히 이렇다. 이럴 때는 못 짓겠죠. 그건 나오죠 뒤에. 다만 등록 말소 처분받은 등록사업자가 그 사업을 계속 수행할 수 없는 중대하고 명백한 사유가 있다. 이때는 어쩔 수 없다. 이때는 계속할 수가 없게 되겠죠. 그런 뜻입니다. 이어서 영업시적 등의 제출. 이건 누구한테 제출합니까? 거기 국토교통부장한테 제출한다. 매년 제출하죠. 또 신고도 하네요. 누가? 등록사업자가 월별로 누구한테? 국토교통부장한테 무엇을? 월별 주택 분양 계획하고 분양시적을 제출하게 되죠. 누구한테?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이런 걸 받아가지고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이 언론 자료로 해가지고 보도 자료 내놓죠. 뭐 이번에 뭐 아파트 뭐 사업계획 뭐 짓는 올해 몇만 짓는다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래서 통계를 낼 수가 있죠. 이어서 공동사업 주체. 공동사업 좀 매우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이건 제가 기본과에서 해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지만은 거기에 괄호 1, 괄호 2 넘어서 괄호 3 이게 바로 공동사업체입니다. 가장 중요한 특징은 토지 소유자하고 등록사업자는 공동으로 할 수 있다고 주택조합과 등록사업자도 공동으로 할 수 있다죠. 다만 주택조합 중에서 누가 문제되냐면 리모델링 주택조합.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세대수를 증가할 때만 공동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합 대신에 등록사업자 대신에 누구를 대타로 쓸 수 있냐?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를 대타로 쓸 수 있다라고 기본 강의 할 때 제가 자세히 해드렸기 때문에 여기서 생략하겠습니다. 기본 강의 자세히 해드렸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올라가서 202쪽 올라가면 고용자와 등록사업자 요거는 어떻다고 그랬죠? 요거는 할 수 있다거나 하여야 한다. 요거는 공동으로 꼭 하여야 합니다. 202쪽 제일 위에였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사업체 시행 요건 요건 안 해드렸어요. 요건 좀 봐드릴게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토지 소유자, 주택조합하고 또는 고용자하고 등록사업자가 공동으로 할 때 이럴 때는 사업계획 승인 신청할 때 막 하면 안 되고 왜냐하면 이게 공동으로 하는 거니까 잘못하면 분양받은 자가 손해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일정한 요건을 갖춰서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거라. 그 요건이 모두 4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그 중에서 1번하고 거기에 3번만 설명드릴게요. 1번하고 3번. 1번 봐드릴게요. 보겠습니다. 등록사업자가 주택건설공사 시공기준 아까 우리 해드렸잖아요. 뭐 실적이 있어야 된다 등등 있었죠. 이런 거 이거나 또는 건설산업규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에만이 된다. 그래야만이 사업계획 승인 신청할 수 있다. 아파트 지을 수 있다. 그런 얘기죠. 다만 그 등록사업자가 그 사업 주체가 거기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런 공공사업자는 안 해도 괜찮은 거예요. 하나 더 받으면 동원의 3번입니다. 주택건설 대지가 그 땅이 아파트 짓는 땅이 저당권, 가등기 담보권, 가압류, 전세권, 지상권 등 이걸 저당권 등 목적으로 되어 있다. 그 땅이 한마디로 등기부상 보니까 지저분하다는 얘기예요. 빚이 막 있다는 얘기죠. 이럴 때는 그 저당권 등을 말소할 것.
그냥 말소 되겠습니까? 돈을 갚아야 말소 되겠죠. 그러니까 깨끗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아파트 지라는 얘기죠. 다만 저당권 등의 권리자로부터 해당 사업 시행에 대한 동의를 받은 경우는 그러지 않다. 만약에 거기에 저당권이 그래요 아파트 지시오라고 허락했으면 괜찮지만 그렇지 않는 이상은 저당권이나 전세권 이런 거 다 깨끗하게 말소시키고 해야 됩니다.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그런 얘기죠. 이거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만약에 아파트 세 들어간다 할 때 그냥 들어갑니까? 등기부 보죠. 등기부에 무슨 뭐 저당 같은 거 돼 있고 뭐 암기 돼 있고 그러면 들어가겠습니까? 안 들어가죠. 깨끗해야 들어갈 거 아닙니까? 여기도 그 땅에 대해서 대지에 대해서 깨끗한 상태에서 권리상 깨끗한 상태에서 그렇게 상태에서 아파트 진다고 해야만이 사업계획 승인을 내준다 그런 얘기죠. 왜 더 조심스러울까요? 공동으로 하는 거니까. 이게 공동으로 즉 토지 소유자, 주택조합, 고용주하고 누가 같이 공동하죠? 등록사업자. 같이 할 때 잘못하게 되면 누가 손해를 끼칠 수 있으니까 누구한테? 입주 예진자한테 손해를 끼칠 수 있으니까 네 가지 요건이 있어야만이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권유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5번 공동사업체 간의 책임 등 요거는 뭐가 중요하냐면은 이게 했던 얘기인데 우리 기본 해드렸는데 요거는 말씀드리면 이 소위 도움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서로 간에 싸움이 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세하게 미리 정해놔야 돼요. 읽어보겠습니다. 공동사업체 간의 구체적인 업무, 비용, 책임 분담에 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당사자 간의 협약에 따른다. 여기 포인트는 국토교통부령이 아닙니다. 국토교통부령이 아니라 대통령령입니다. 이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제2절 주택조합. 사업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주택조합이고 주택조합은 해마다 나옵니다. 해마다 나옵니다. 올해도 나온다 봐야 돼요. 거기 읽어보면 될 거 다 해드렸던 것이고 설립 밑에 갑시다. 일단은 주택조합 세 가지가 있죠. 지역택조합, 직장택조합, 리모델링 택조합. 이것은 제가 다 설명을 드렸어요. 기본강의 할 때. 이때 조합을 만들면 첫째 인가 받습니다. 밑에 설립 인가. 누구한테 인가 받는다? 시장, 군수, 구청한테 인가 받는다. 다만 인가 받은 걸 또 어떻게 하냐? 변경하거나 해산할 때 똑같이 인가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누구로부터? 시장, 군수, 구청장. 다음은 예가 있습니다. 신고하는 주택조합. 신고하는 직장주택조합이 있죠. 이미 제가 기본 강의할 때 자세히 드렸는데 직장주택조합이 자기가 직접 아파트 짓지 않고 다른 세입자가 지은 걸 갖다가 우선 분양받는 경우가 있어요. 공급받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는 신고한다 그랬어요. 누구한테?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신고한다. 이 직장주택조합은 직접 짓지 않고 다른 채가 지은 걸 공급받는 직장주택조합, 공유택을 공급받게 되죠. 이럴 때는 신고합니다. 이 인가보다 신고가 더 잘 나온다 그랬어요. 넘어갑시다. 올라가서 봅시다. 토지 사용권의 확보 나오죠. 이건 뭐냐면 지역택조합과 직장주택조합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역택조합과 직장주택조합은 인가 받으려면 100분의 80 이상 해당하는 토지 사용권을 확보를 해야 된다. 다만 위일 후다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그럼 그 뭐냐 해상 같은 겁니다. 해상 같은 건 그럴 필요가 없죠. 어쨌간에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빠집니다. 여기서 여기 누구만 얘기한다? 직장주택조합하고 지역주택조합을 얘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세 번째, 그럼 리모델링 주택조합 어떻게 하냐? 리모델링 주택조합도 역시 인가받습니다. 누구한테? 시장, 군수, 구청한테 인가받아야만 됩니다. 다만 인가받기 위해서는 뭐 토지 소유 그런 거 필요 없고 그 살고 있는 사람들의 결의를 받아야 됩니다. 결의를. 얼마나 결의를 받아야 될까? 거기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입니다. 리모델링 할 때 아파트 전체 단지 리모델링 하는 경우도 있고 한 동만 리모델링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체 단지 리모델링 할 때는 거기 전체 및 각 동 구분 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 결의 이렇게 돼 있죠. 또 한 동만 할 때는 2번 그 동의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결의 이러고 결국에는 리모델링 조합 만들 때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인가를 받으러 가는데 얼마 결의다?
3분의 2 결입니다. 3분의 2. 3분의 1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나중에 공동택 관리할 때 배우겠지만 이 리모델링 택 조합이 이제 리모델링 진짜 할 때는 그때는 또 다시 이것이 아니라 동의를 받게 됩니다. 그때는 5분의 4라는 게 등장합니다. 5분의 4 동의라는 게 등장합니다. 미리 봐드릴까요? 이건 조합을 만드는 인가받는 요건이고 그 만들어진 조합이 리모델링 할 때는 리모델링 허가를 받으러 가는데 누구한테?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허가 받으러 가는데 이때 허가 받기 위해서는 따로 동의를 받겠는데 얼마나 동의를 받아야 될까? 자, 뒤에 주택법상 동의 요건입니다. 페이지 291쪽입니다. 페이지 291쪽 가운데 보니까 4번 리모델링의 4 밑에 괄호 1번 리모델링의 동의 요건 요겁니다. 이게 이제 지금 만들어진 이 3분의 2 결의에서 의결에서 만들어진 리모델링 조합이 리모델링 하러 가려면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리모델링 허가를 받으러 가는 때는 동의를 받습니다. 얼마나 동의 받냐? 거기 박스 안에 방가로 1번 동별 주택단지별로 할 때 리모델링 조합인데 보니까 전체 리모델링 할 때는 거기 전체 구분 소유자 각 의결권에 각 5분의 4형 동의하고 각 동별로 3분의 2 이상 동의였고 그래서 전체 단지 할 때는 전체 5분의 4, 각 동 3분의 2 동의였고 또 한 동만 할 때는 거기 5분의 4 이상 동의 얻는다. 이렇게 동의가 또 다르죠. 그래서 꼭 아셔야 됩니다. 204쪽에 있는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인가 요건 결의를 요건 알아야 되고 291쪽에 그 만들어진 조합이 리모델링 허가받으러 갈 때 동의받는 요건 요걸 꼭 분별해서 아시기 바랍니다. 잘 나옵니다. 다시 돌아옵시다. 204쪽입니다. 204쪽 밑에 4번 설립신고입니다. 요거 잘 나옵니다. 원래 조합은 뭐 받는다고요? 인가 받는다고요? 누구로부터?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그러나 요거 국민주택을 공급받는 직장택조합 요거는 신고한다. 이게 잘 나와요. 인가 아니라 신고다. 근데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거나 해산할 때도 또한 똑같이 신고한다. 매우 잘 나옵니다. 다음 조합의 설립 절차입니다. 지역택조합하고 직장택조합은 거기 100분의 80 이상 토지 사용 승낙서를 첨부해야 됩니다. 100분의 80 이상 토지 사용 승낙서를 첨부합니다. 리모델링 택조합은 그렇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올라가서 205쪽 위에 조합원 수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조합원 수 중요합니다. 기본강에서 해드렸는데 주택건설 예대수의 2분의 1 이상 조합원을 구성하되 조합원은 20명 이상이 된다. 다만 리모델링 택조합은 이런 거 안 따진다. 이거 제가 예를 들어서 다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지역택조합과 직장택조합은 주택건설 예대세대수의 2분의 1 이상 조합원을 구성하되 조합원은 20명 이상이고 리모델링 택조합은 이런 거 따지지 아니한다. 꼭 아시라 그랬어요. 이어서 리모델링 택조합 인가받는 요건입니다. 보니까 거기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처한테 서류 제출한다고 되는데 실제로는 이걸 갖다가 우리 그냥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제출한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서류가 쭉 나오죠. 읽어보시는데 특별히 리을의 박스 안에 리을입니다. 1번의 리을 당해주택이 사용검사 받은 후 10년이 경과했을 증명한다. 다만 거기에 증축은 15년이 경과하는데 다만 15년 이상 20년 미만 중에서 시도조례를 정할 때는 그 연수다. 이거 15년을 갖다가 시도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입니다. 제일 밑에 리모델링 주택조합 설립에 동의한 자로부터 건축물을 취득한 자는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걸로 본다. 이건 뭘 전제하느냐? 지역택조합하고 직장택조합은 마음대로 아파트를 팔면 안 됩니다. 팔면 안 되는데 그
그런데 이 리모델링 택조합은 자기 아파트 팔 수가 있어요. 근데 자기가 리모델링 할 때 오케이 해놓고 이제 다른 사람도 팔았는데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나는 안 할래요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동의한 사람부터 산자는 그대로 동의한 걸로 본다. 그대로 인수받습니다. 와가지고 사가지고 나는 안 할래요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조합설 인가 결정. 그건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별건 아니고요. 특별히 206쪽의 4번 직장주택조합의 설립신고. 아까 얘기했죠. 국민주택 공급받는 직장주택조합은 이때는 신고한다 그랬어요. 누구한테 얘기한다면 된다고 그랬죠? 시장, 군수, 구청한테 신고서를 제출하면 되겠죠. 그런 뜻입니다. 거기 신고서류 중에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거기 박스 안에 동그라미 3입니다.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박스 안에 동그라미 3번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원래 직장주택조합은 곱이 여기 있지만 집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85제곱미터 이하 한 채 있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 신고하는 직장주택조합은 국민주택을 분양받을 예정이기 때문에 꼭 무주택자이어야만 합니다. 그런 취지입니다. 이어서 네 번째 주택조합 조합원입니다. 일단 조합이 3개 있으니까 3개 다 살펴드리는데 이건 이미 제가 기본회 할 때 해드렸습니다. 근데 간단히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이렇습니다. 지역택조합하고 직장택조합원은 둘 다 무주택이거나 85제곱미터 이하 한 채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지역택조합은 거기 2번 206조 밑에 2번입니다. 해당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 됩니다. 언제? 인가 신청 당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올라가서 지역주택조합 조합 모집할 때 토기과일지구는 인기가 있는 곳인데 여기는 선착순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때는 선착순으로 안 되고 접수순서에 따라 하면 안 되고 공평하게 추첨해야 됩니다. 이어서 직장주택조합 얘기했죠. 무주택이거나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을 한 채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주의할 것은 끝에 1번 끝에 다만 설립신고에 의해서 설립하는 경우는 무주택자에 한다. 이건 뭔 소리입니까? 직장주택조합은 무주택도 괜찮고 85제곱미터 이하 한 채 있어도 괜찮은데 다만 설립신고는 자기네가 직접 짓지 않고 공유주택을 분양받는 거기 때문에 이때는 무주택자만 된다 그 뜻입니다. 그리고 아까 지역주택조합은 6개월 이상 거주라고 되는데 여기 직장주택조합은 6개월 이상 근무할 필요가 없습니다. 거기 동일한 직장에 근무만 하면 되지 신청일 현재 근무하면 되는 것이 6개월 전 그런 게 없다는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리모델링 택조합 조합원입니다. 이미 다 설명드렸는데 이거 기본강의 할 때 만약에 그 아파트 301호가 리모델링 되는데 영순이하고 순이하고 미숙이 셋이서 한 채를 갖고 있다. 이때는 조합은 3개를 줄까요? 하나 줄까요? 1개를 준다. 조합은 1개 준다. 얘기 나오죠? 이 경우 당해 공동택 또는 복리설의 소유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자 1인을 조합원으로 본다. 미수가 네가 대표해 이렇게 한 명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뜻입니다. 그리고 리모델링 택조합은 반드시 건물이든 아파트든 소유자만 되는 겁니다. 맹탕은 안 됩니다. 꼭 소유권이 갖고 있는 자 그런 자만이 조합원 될 수 있다. 그래서 거기 보니까 기역, 니은, 디귿 박스에 보니까 끝에다 소유자로 돼 있죠. 그 다음에 조합원 지위 인정 때 중간에 뭐 이렇게 잠깐 이게 끊어졌다 하더라도 그냥 시장, 군수, 연결할 때, 인정할 때는 그대로 자격이 연결된 걸로 본다. 그 뜻입니다. 거기 나오죠. 근무, 질병, 치료, 유학, 결혼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자격이 상실됐다. 이때는 거기 시장, 군수 인정하면은 자격이 있는 걸 본다. 그 뜻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올라와서 자격 확인. 누가 자격 확인할까요? 거기 보니까 시장, 군수청이 과연 이 양반이 자격이 있나 없나를 확인한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전산망 확인을 하게 되겠죠. 이어서 6번 지역 직장택조합의 조합원 교체 신가입 등. 즉 여기서 뭘 얘기하냐면은 리모델링 택조합은 마음대로 교체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지역택조합과 직장택조합은
마음대로 교체 가입은 안 된다 이렇게 돼 있죠. 이건 제가 기본 강의할 때 자세히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추가 모집도 할 수가 있게 되는데 이때는 시장구선한테 승인받습니다. 승인받습니다. 추가 모집은. 그리고 또 조합원 충원할 수 있는데 충원사유가 거기 밑에 박스 안에 모두 5가지가 있죠. 조합원이 사망했다든가 거기 특별히 2번은 설명드렸어요. 사업계획 승인 이후에 입자로 선정된 지위가 양도, 증여, 8개월 등으로 변경된 경우 이때도 예외적으로 괜찮다는 얘기죠. 다만 인기가 있는 것은 안 돼요. 즉 전매가 금지되는 경우는 제한다. 사실상 그래서 빚자원 개달구라 그랬습니다. 또 3번에 탈퇴 등으로 인해서 조합원 수가 주택건설 예정세대수의 2분의 1 미만이다. 이래도 안 되는 거죠. 2분의 1 미만이다. 이때는 이제 어떻게 한다? 충원할 수가 있고 큰 뜻입니다. 또 무작자가 있다. 이때도 충원할 수 있고 5번에 조합원 수가 변경돼서 세대수의 2분의 1 미만이 돼버렸다. 조합원, 현재 조합원이. 그럼 2분의 1 채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등등 해가지고 요거는 예외적으로 충원할 수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격 판단. 그러면 이 왔을 때 제가 이제 조합원 하려고 왔을 때 충원할 때 그때 당시로 기준할 것이니까 아니면 옛날에 조합 인가 받을 때를 기준할 것이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 보니까 제일 위에 보니까 자격 요건 충족 여부의 판단은 지금이 아니라 지금 가입하려고 올 때라는 것이 아니라 옛날에 주택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상속은 예외다. 상속은 어쩔 수 없는 거니까 법률 규정이니까 그건 예외고 원칙적으로 주택조합 설립 인가 신청 기준합니다. 현재를 기준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만약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역주택조합은 6개월 이상 거주해야 됐잖아요. 지금상으로 6개월 이상 거주했지만 이 양반이 주택조합 설립 인가 신청 당시에는 1개월밖에 거주 안 했다. 그때는 안 되는 겁니다. 그때를 기준해서 계산하는 거니까. 다만 상속은 그건 법률에 규정한 물권 변동이니까 그건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그건 예외로 한다.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11강을 갖다가 열심히 했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은 여러분들 기본 강의를 꼭 몇 번 꼭 공부하시고 이 시마 강의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쉬었다가 우리가 제 12강은 5번 주택조합의 사업에 대해서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12강에서 뵙겠습니다.